자, 이제부터 동성애 선천적인가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아기의 호르몬 영양. 태아기라는 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수정란에서부터 이제 태아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때의 호르몬 영양이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성호르몬의 영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남성 호르몬 수치를 측정해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성인이 된 남성 동성애자, 그 다음에 남성 이성애자들을 우리가 호르몬 수치를 측정해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또 서구에서는 이 동성애자들을 붙잡아 가지고 호르몬 치료를 했어요. 왜냐하면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강제로 동성애자들을 붙잡아서 호르몬 치료를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성호르몬은 성욕을 증가시키거나 감퇴시키지 이 동성애 습관을 바뀌지를 못했습니다. 자, 요게 또 흥미로운 연구인데요.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이 연구는 손가락 길이에 대한 연구인데 통계적으로 여성은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이 거의 같지만 남성은 두 번째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에 비하여 좀 짧다 그래요. 통계적으로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첫 번째 손가락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러면 하여튼 여성은 두 번째와 네 번째가 거의 같고 남성은 두 번째가 조금 짧다. 그리고 또 어떤 연구가 있는가 하면 태아기 호르몬이 손가락 길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태아기 호르몬에 의해서 이 손가락 길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이제 여성 동성애자들의 손가락 길이를 측정해 봤어요. 자, 여성 동성애자들의 손가락 길이를 측정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남성과 여성 이성애자 사이의 값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여성 동성애자들은 여성 이성애자에 비해서 남성 쪽으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성 동성애자들의 두 번째 손가락 길이가 네 번째 손가락 길이에 비해서 조금 짧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쪽으로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여성 동성애자들은 이 두 번째 손가락 길이가 좀 짧은데 요거는 태아기 호르몬 때문이다. 자, 그러면 태아기 호르몬이 이 손가락 길이에도 영향을 미치고 동성애도 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태아기 호르몬에 의해서 동성애자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논문에서. 그 논문을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보면은 파랑 색깔이 뭐냐, 여성 이성애자입니다. 빨강색이 여성 동성애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X축이 뭐냐, 2D 나누기 4D. 2D는 뭐냐, 두 번째 손가락 길이. 그 다음에 4D는 네 번째 손가락 길이.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 길이를 네 번째 손가락 길이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성의 경우에는 1에 가깝고 남성의 경우에는 좀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는 경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빨강색의 중심이 파랑색의 중심보다 좀 작은 쪽으로 가가 있습니다. 숫자가 작은 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손가락 길이가 조금 짧아졌죠. 뭐 많이 짧아진 건 아니고 통계적으로 조금 짧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빨강색과 파랑색은 둘 다 면적이 똑같아요. 밑에 면적이, 곡선 밑에 있는 면적이. 근데 실제로 여성 동성애자들은 미국에서 2%밖에 안 됩니다. 98%가 이성애자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 여성 동성애자가 2%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빨강색이 아니라 그 X축 밑에 붙어 있는 분홍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손가락 길이가 만약에 남성 쪽으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 여성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조금 증가합니다. 2%에서 약 2.2%. 그러니까 손가락 길이가 조금 남성처럼 조금 짧다면, 자, 그런 조금 짧은 손가락 길이를 가진 사람들 중에 여성 동성애가 있을 확률이 조금 증가해요. 자, 그렇지만 대부분이 다 이성애자입니다. 그죠? 어떤 손가락 길이를 가져도 대다수는 이성애자, 아주 소수가 여성 동성애자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 태아기 호르몬이 여성 동성애 확률을 조금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게 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손가락 길이가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러면 조금 손가락 길이가 짧아졌어요. 호르몬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 짧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호르몬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을 조금 2%, 2.2% 약간 증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조금 증가. 근데 뭐 대다수가 98%가 이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르몬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됐다, 이렇게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호르몬 때문에 동성애 됐다고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논문들이 뭐가 있느냐. 형이 많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증가한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어떤 남자가 위에 형이 한 명 있느냐, 두 명 있느냐, 세 명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남자가 동성애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증가한다 하는 그런 논문을 또 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형 효과라고 그래요. 형 효과. 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성애자 될 확률이 증가한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역시 어머니 변력 반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역시 이 동성애가 어쩔 수 없이 됐다.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됐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이론입니다. 자, 어머니 면역 반응 이론이 뭐냐면은, 엄마가 남자 아기를 배웠어요. 남자 아기를 딱 배웠을 때 이 엄마 몸에 항체가 생겨요. 남성에 대한 항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남자 아기를 배웠을 때 엄마 몸에 있는 남성에 대한 항체가 두 번째 남자아이의 머리를 공격해 가지고 남성성을 파괴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리게 되면 우리 몸에 감기에 대한 항체가 생겨요. 그럼 그 다음에 감기균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항체가 그 감기균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감기에 안 걸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면역 반응 이론이란 뭐냐면은, 엄마가 남자 아기를 배웠을 때 엄마 몸에 남성에 대한 항체가 생겨가지고 두 번째 남자의 머리를 공격해서 남성성을 파괴시키고 동성애자가 되게 만든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남자아기를 배웠을 때는 엄마 몸에 있는 그 항체가 점점 강해져 가지고 그 남성성을 파괴해서 더 동성애자가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밑에 나오는 그 남동생은 점점 더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론을 만든 겁니다. 이게 어머니의 면역 발현 이론이에요. 자, 근데 이것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에 엄마 몸에 남성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면 가장 남성적인 기관이 뭐냐? 고환입니다. 고환. 우리 정자를 만드는, 정액을 만드는. 그래서 그 남성에 대한 항체는 고환을 공격하게 되고, 자, 그러면 정액에 문제가 생기고, 혹은 고환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뭐 고환암이나 그런 여러 가지 고환에 관련된 질병이 더 많이 생긴다는 통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아이의 머리를 공격해 가지고 남성성을 파괴했다면, 자, 그러면 머리를 공격하게 되면 학습 장애가 생겨야 되겠죠.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오히려 더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 형 효과의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 형 효과라서 설명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인 남성 동성애자, 여자 형제들만 있는 남성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 자, 이런 사람들은 형 효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동성애자의 약 17%만 형 효과로 설명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17%는 그 머리를 공격당해 가지고 동성애자가 되었어요. 자, 그럼 나머지 83%는 뭡니까? 나머지 83%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동성애자가 되었겠죠. 그러면 동성애자가 되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엄마 몸에 있는 항체가 머리를 공격해 가지고 동성애자가 되는 사람 부류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부류가 있고. 자, 그러면 두 부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머리를 공격당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두 동성애자 사이에 어떤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우리가 설득력이 없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의 선천성에 대한 다른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많이 하는 것이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이 있다고 막 주장합니다. 자, 우리가 육체의 성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육체의 성은 수정란의 유전자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정소, 난소, 성기관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육체의 성은 선천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성염색체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XY 염색체를 가지면 남성, XX 염색체를 가지면 여성. 그러니까 이 육체의 성은 선천적으로 유전자에서, 염색체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간성, 인터섹스가 있어요. 자, 간성은 뭐냐 하면은 아주 낮은 확률로 생깁니다. 수천 명당 한 명 정도로 생기는데 이 성염색체 이상이에요. 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남자는 XY, 여자는 XX인데 X 하나만 있습니다. 자, X 하나만 있으면 이거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죠. 자, 이걸 우리가 터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XXY, XXYY, XXXY.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역시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요게 클라이펜터 증후군. 자, 터너 증후군과 클라이펜터 증후군 다 성염색체 이상입니다. 자, 이 간성은 제3의 성이나 정상적인 성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그냥 아주 낮은 확률로 생기는 기형이에요, 기형. 우리가 예를 들어 손가락이 5개지만 6개, 또 뭐 4개, 이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잖아요, 기형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6개 있는 사람, 4개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 이것도 또 다른 종류의 종류다,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것은 남자는 XY, 여자는 XX. 그 다음에 이 간성은 그냥 아주 낮은 확률로 생기는 성기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클라인펜더 증후군 중에 일부는 사춘기에 여성의 성징이 나타나 남성 동성애자로 행동한다 그래요. 그런 사례들이 있는가 봐요. 자, 그런데 요 사춘기 때 이렇게 남성 동성애자로 되는 것은 그 어떤 성염색체 때문에 이게 어떤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동성애자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춘기가 되었는데 이 2차 성징이 잘 안 나타나니까, 남자로서 2차 성징이 잘 안 나타나니까 이제 불안정한 성정체성을 갖게 돼요. 나는 친구하고 좀 다르네. 그러다가 얘들이 그 남성 동성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생물학적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친구와 다름을 깨닫고 불안정한 성정체성을 가져서 결국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일반적인 동성애자, 이제 일반적인 남자나 여자의 동성애자들은 다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신체적으로 이상이 생겨가지고 동성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입니다. 그냥 자기가 그런 동성애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는 거지 몸에 이상이 생겨서 생물학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동성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간성이라는 것은 어떤 선천적인 기형이지 제3의 성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이 동성애자들이 자꾸 간성을 자기한테 같이 넣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 같이 넣어가지고 LGBT 해가 쭉 나가다가 I를 넣습니다. I가 인터섹스의 간성도 자기들한테 한 부류로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리가 인정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성과 동성애는 완전히 다릅니다. 간성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성기형으로 생긴 것이고 일반적인 동성애는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들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의 주장으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중에는 동성애를 타고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종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는가 하면 옛날에는 1990년대에는 동성애가 선천적인갑다 하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다. 또 동성애자들의 두뇌는 일반인과 다르다 하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1990년대.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까지도 동성애가 타고나는갑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결국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막 만들어지고 그랬죠. 자, 그러다가 이제 과학이 점점 발달하니까 2000년 이후로 1990년대 나온 논문들이 다 번복이 됩니다. 그런 논문들이 다 잘못된 결과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자들은 대다수사 동성애는 선천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요즘도 이제 가끔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 같다는 논문이 나오면 비판을 엄청나게 받아요. 지금은 그 쉽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선천적이 아니라는 증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을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동성애 옹호자들이 동성애 타고났다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좀 자기들 편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안 믿으니까 이제는 과학이 아닌 논리를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동성애자들 중에는 타고난 동성애자와 그렇지 않은 동성애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천적인 동성애자와 후천적인 동성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천적인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끊을 수 없다. 근데 후천적인 동성애자들은 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동성애자들 중에 일정 부분은 몇 사람은 그 중에 일부분은 선천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선천적인 사람을 뭐라 할 수 있느냐? 타고났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논리입니다. 논리. 예. 그래서 정말 과학이 되려면 반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건 반증이 불가능합니다. 끊으면 후천적, 못 끊으면 선천적. 이러니까 반증이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 논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과학이 되려면 선천적인 동성애자와 후천적인 동성애자 사이에 어떤 차이점을 밝혀내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은 선천적이고 이 사람들은 후천적이다. 그러니까 이 선천적인 사람하고 후천적인 사람 사이에는 이러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끊으면 후천적, 못 끊으면 선천적.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아주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은 이런 논리에도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선천적이라는 증거가 없어지니까 막 이렇게 머리를 써서 만들어내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나중에 환경이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났는데 자기 안에 그 선천적인 것이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서 이 선천적인 어떤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 역시 이것도 논리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선천적이었다가 그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서 드러났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분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선천적인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인정을 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걸 인정받으려고 이러한 논리를 자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데 미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 과학은 그 선천적이 아니라는데 더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두 번째 동성애는 선천적인가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